서울 2024년 3월. 도시는 벚꽃의 분홍빛에 잠겨 있었습니다. 김도현은 검은색 세단을 몰고 익숙한 거리를 지나갔습니다. 집에 거의 다 왔지만 핸들을 꽉 쥔 손은 여전히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부산 출장을 예정보다 하루 일찍 마쳤습니다. 올해 39살인 그는 강남구의 대형 증권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금융업계에 발을 들인 지 15년, 그의 얼굴엔 걱정의 주름이 새겨졌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삶에 만족하는 남자의 빛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양옆 관자놀이엔 흰머리가 섞이기 시작했고 차콜 그레이 정장은 언제나 깔끔하게 다림질되어 있었습니다. 도현은 낭만적이거나 달콤한 말을 잘하는 타입이 아니었습니다. 성실하고 현실적이며 숫자와 명확한 계획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12년 전 친구들이 주선한 모임에서 박수진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의대 6학년 학생으로 밝은 미소와 야망 가득한 눈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2년 연애 끝에 결혼했고 새 아이를 낳았습니다. 11살 지우, 9살 민호, 그리고 6살 유나. 그들의 아파트는 15층에 있었고 한강이 보이는 뷰를 자랑했습니다. 120제곱미터, 방 3개, 넓은 거실엔 크림색 가죽 소파가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제주도, 일본, 발리에서 찍은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수진의 취향대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차가 아파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도연은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 수진은 분명 병원에 있을 것이고 아이들은 아직 학교에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집에서 쉬다가 아이들 학교 시간에 데리러 가기로 했습니다. 문을 열고 신발을 벗고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아파트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침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속삭이는 소리, 작은 웃음소리. 도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복도 쪽으로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땅속으로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침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문틈 사이로 새어 나왔습니다. 평생처럼 길게 느껴지는 1초 동안 그는 문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김도현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한 남자가 거울 앞에서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비싼 정장을 입었으며 사치스러운 향수 냄새가 방 안 가득 퍼졌습니다. 침대 위에선 박수진이 이불을 끌어올리며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3초, 5초, 10초. 이게 뭐지? 도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떨렸습니다. 그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고함도 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서 바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바로 가겠습니다. 낯선 남자는 서둘러 재킷을 집어들고 바람처럼 도연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닫히는 소리. 배신의 냄새로 가득한 방엔 부부만 남았습니다. 당신, 내 말 좀 들어봐. 뭘 설명하겠다는 거죠? 도연은 돌아서 나왔습니다. 더 이상 그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실로 걸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머릿속엔 방금 본 장면만 끝없이 반복되었습니다. 끝나지 않는 공포 영화처럼. 수진이 뛰어나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그녀는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뭘 생각한 건지 모르겠어. 용서해 줄 수 있어? 아이들 때문에라도
이 가정을 위해서라도. 도연은 12년을 함께 살아온 여자를 내려다봤습니다. 그가 젊음을 바쳐 가정을 꾸리고 새 아이를 키워온 여자. 이제 모든 것은 텅 빈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잔인한 희극이었습니다. 일어나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이들한텐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는 일어나 차 열쇠를 짚고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이번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으로 내려갔고 그는 차를 몰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서울 거리는 여전히 시끌벅적했고 사람들이 오갔지만 김도연의 가슴속엔 광활한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그는 한강변에 차를 세우고 끝없이 흐르는 물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짙은 붉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스크롤하다가 이민석 변호사라는 이름에 멈췄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화면을 가볍게 눌렀습니다. 통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저편에서 들려왔습니다. 도연아, 무슨 일이야? 민서가 지금 당장 만나야 할 것 같아. 12년 만에 처음으로 김도현은 자신의 인생이 더 이상 통제 가능한 범위에 있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되찾기로 결심한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민석을 만난 밤, 도연은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를 입 밖에 냈습니다. 강남역 근처 조용한 카페,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15년 지기 친구였고 가정법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확실해? 한 번 더 생각해봐. 아이들이 3명이나 있잖아. 이미 생각 끝났어. 더 이상 그 사람과 한 집에 있을 수 없어. 도현의 목소리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민석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 그럼 증거부터 확보해야 해.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것. 문자, 통화 기록, 사진, 증인. 법정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움직이거든. 그날부터 도연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일했고 밤에는 탐정처럼 증거를 모았습니다. 수진의 휴대폰 사용 패턴, 외출 시간, 차량 이동 경로,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아무 일 없는 척, 수진과 같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척, 밤마다 같은 침대에 누워 자는 척. 그 시간들이 도연을 갉아먹었습니다. 수진은 처음 며칠간 조심스러웠습니다. 일찍 퇴근하고 아이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쏟고 도연에게 말을 걸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대답은 언제나 짧고 차갑게 끝났습니다. 오늘 회사 어땠어? 그냥 그랬어요. 주말에 아이들이랑 놀이공원 갈까? 당신이 결정하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수진도 변했습니다. 처음의 죄책감은 점점 짜증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어느 날 밤 아이들을 재운 후 거실에서 둘만 남았을 때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럴 거야? 내가 잘못한 건 맞아. 하지만 당신도 문제가 있었어. 맨날 일만 하고 집엔 늦게 들어오고 나한테 관심도 없었잖아. 도연은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폈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피워도 된다는 거죠? 내가 늦게 들어온 게 당신 변명이 돼요? 변명이 아니라 이유를 말하는 거야. 우리 결혼 생활이 언제부터 이렇게 차가웠는지 생각해봐. 차가운 건 당신 마음이었어요. 나는 끝까지 이 가정을 지키려고 했어요.
당신은 뭘 했죠?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더 이상 그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랑은 끝났어. 다시는 안 만나.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상담도 받고 여행도 가고. 끝났다고요? 언제요? 도연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수진이 말을 잃었습니다. 대답 못 하시네요. 거짓말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날 밤 도연은 서재에서 잤습니다. 더 이상 같은 침대를 쓸 수 없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도연은 민석의 조언대로 사설조사사무소에 의뢰했습니다. 비용은 비쌌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조사원은 일주일 만에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호텔 출입 사진, 차 안에서의 모습, 레스토랑에서 손을 잡은 장면,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상대 남자의 신원도 밝혀졌습니다. 최상훈 42세 대기업 임원. 기혼이며 2 자녀가 있었습니다. 도연은 사진들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기간이었습니다. 수지는 6개월 전부터 그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부산 출장을 갈 때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간 오후마다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민석에게 모든 증거를 넘겼습니다. 법적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수진에게 이혼을 통보할 차례였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일찍 퇴근했습니다. 아이들은 학원에 가 있었고 수진은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혼합시다. 수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쌍치성아이. 뭐라고? 이혼 협의서예요. 읽어보세요. 아이들 양육권은 내가 가져갈 겁니다. 미쳤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요? 당신이 6개월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난 건 갑자기가 아니고? 도연이 사진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언제부터 조사한 거야?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당신이 거짓말을 계속했다는 거죠. 끝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일주일 전에도 만났더군요. 수진이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연기가 아니라 진짜 공포의 눈물이었습니다. 제발. 아이들 생각 좀 해. 엄마 아빠가 갈라서면 애들이 얼마나 힘들겠어. 그건 당신이 먼저 생각했어야죠. 나는 이미 결정했어요. 변호사 선임하세요. 법정에서 봅시다. 도연은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수진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한 도연은 아이들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새 아이의 평화로운 잠든 얼굴이 보였습니다. 지우, 민호, 유나. 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흔들릴 수 없었습니다.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법정이라는 전쟁터에서 도연은 모든 걸 걸어야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혼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싸움이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길고 지독했습니다. 첫 조정기일에서 수진 측 변호사는 도연을 냉정하고 가정에 무관심한 남편으로 묘사했습니다. 증거로 제출된 건 도연의 야근 기록, 출장 일지, 그리고 가족 행사에 늦게 온 사진들이었습니다. 김도연 씨는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했습니다. 경제적으론 제공했을지 몰라도 정서적으론 부재했습니다. 박수진 씨가 외로움을 느낀 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민석이 반박했지만 조정위원들의 표정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법정은 냉정했습니다.
누가 더 피해자인지,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숫자와 서류로 판단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지우는 눈치가 빨랐습니다. 11살짜리 아이가 부모의 차가운 기류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랑 싸웠어요? 아니야. 어른들 일이야. 지우는 걱정 안 해도 돼. 그럼 왜 요즘 아빠는 안방에서 안 자요? 왜 엄마는 맨날 울어요?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에 걸렸고 진실을 말하자니 아이가 받을 상처가 두려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줘. 아빠가 다 해결할게. 지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도연은 지우가 이불 속에서 혼자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안아주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도연도 아이였습니다.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회사 생활도 무너져 갔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졌고 실수가 잦아졌습니다. 상사가 불렀습니다. 도현 씨, 요즘 무슨 일 있어요? 보고서에 오류가 너무 많아요.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좀 힘든 시기라. 알아요. 소문 들었어요. 하지만 여기선 프로답게 일해야죠. 더 이상 실수하면 팀에서 빼야 할 수도 있어요.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게 동시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정도, 일도, 자존감까지. 두 번째 조정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양육권 문제가 핵심이었습니다. 수진 측은 도연이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도현 씨는 전일제로 근무합니다. 야근도 잦고 출장도 많습니다. 새 아이를 혼자 키울 수 없습니다. 반면 박수진 씨는 안과 의사로 근무 시간이 유연하며 조부모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석이 반론했습니다. 하지만 박수진 씨는 혼인 기간 중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아이들에게 도덕적으로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외도와 양육 능력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박수진 씨는 여전히 좋은 어머니입니다. 조정은 결렬되었습니다. 재판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한강변을 홀로 걸었습니다. 11월 찬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우의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아버님, 지우가 요즘 학교에서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멍하니 있고 친구들이랑도 잘 안 어울리고요. 혹시 집안에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챙기지 못했네요. 아이가 많이 불안해해요. 부모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전화를 끊고 도연은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들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는데 오히려 더 많이 아프게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양육권 포기할게. 아이들은 당신이 키워. 대신 면접 교섭권만 달라. 나도 엄마니까. 도연은 문자를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이게 진심일까? 아니면 또 다른 계략일까?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민석에게 연락했습니다. 수진이 양육권 포기한대. 어떻게 생각해? 서면으로 받아. 공증까지. 말로만 하면 나중에 뒤집을 수 있어. 일주일 후 수지는 약속대로 양육권 포기 각서를 공증받아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고 도연에게 단독 양육권을 인정했습니다. 수지는 한 달에 2번 주말에만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든 날 도연은 법원 계단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겼습니다. 아이들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현은 마트에 들렀습니다. 장을 봐야 했습니다. 이제 새 아이의 끼니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카트를 밀며 식재료를 고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요리를 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라면도 제대로 끓일 줄 몰랐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이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동안 모든 걸 수진에게 맡겼습니다. 마트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습니다. 도연은 눈물을 닦고 계속 장을 봤습니다. 달걀, 우유, 빵, 김, 햄, 과일. 기본적인 것부터 담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이들은 학원에서 막 들어왔습니다. 새아이가 현관에 서서 아빠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장 보셨어요? 응. 오늘부터 아빠가 밥 해줄게. 아빠가 요리할 줄 알아요? 모르지. 그래도 배울 거야. 막내 유나가 아빠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아빠, 엄마는 언제 와요? 도연은 유나를 안아 올렸습니다. 작고 가벼운 몸. 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얼마나 많은 걸 배워야 할까요? 엄마는 이따가 전화할게. 지금은 아빠랑 저녁 먹자. 그날 저녁 도연은 생애 처음으로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너무 짜고 김치가 덜 익었고 두부가 뭉개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불평하지 않고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도현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입니다. 법정에서 이긴 건 출발선에 선 것일 뿐입니다. 아빠로서 엄마로서 한 사람으로서 새 아이를 지키는 긴 여정이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양육권을 얻은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회사에 가고 저녁엔 다시 아이들을 데리러 가는 일상. 피곤했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우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민호는 축구를 시작했고 유나는 유치원에서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도연에겐 큰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응어리가 있었습니다. 최상훈. 그 이름이 도연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진과의 관계는 끝났지만 그 남자는 여전히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임원 자리를 지키고 가족과 함께 살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어느 날 밤 아이들을 재운 후 도연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최상훈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SNS는 비공개였지만 회사 홈페이지엔 그의 얼굴이 당당하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경영지원본부 상무. 화려한 경력과 수상 내역. 도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건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신만 모든 걸 잃어야 할까요? 왜 그 남자는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을까요? 그날 밤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최상훈의 아내에게 진실을 알려주기로. 민석에게 먼저 상의했습니다. 도연아, 그만둬. 이미 끝난 일이야. 복수는 너만 더 힘들게 만들어. 복수가 아니야. 그 사람 안에도 알 권리가 있잖아. 나처럼 속고 살면 안 되잖아. 법적으론 문제없어. 하지만 감정적으론 너한테 도움이 안 돼. 생각 좀 더 해봐. 하지만 도연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도연은 조사 자료를 통해 정미정 씨의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최상훈의 아내, 43세, 중학교 국어 교사.
SNS 프로필 사진엔 두 자녀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도현이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평범한 행복. 도현은 익명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알려드려야 할 진실이었습니다. 본문엔 간단한 설명과 함께 최상훈과 수진의 호텔 출입 사진, 문자 메시지 캡처, 조사 보고서를 첨부했습니다. 전송 버튼 앞에서 도현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걸 보내는 순간 또 다른 가정이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여자가 거짓 속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클릭. 이메일이 전송되었습니다. 도현은 노트북을 닫고 소파에 기대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옳은 일일까?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사흘 후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그룹 최상훈 상무, 부적절한 관계로 사임. 기사는 짧았지만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회사 내부 윤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고 최상훈은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사표를 냈습니다. 도현은 기사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시원함도 후회도 죄책감도 함께 몰려왔습니다. 그날 오후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김도현 씨인가요? 저는 정미정입니다. 이메일 보내주신 분이 맞죠? 감사합니다. 저도 알 권리가 있었는데 몰랐습니다. 덕분에 제 인생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내세요. 우리 모두. 도현은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정의였습니다. 뒤늦지만 공정한 결과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들과 저녁을 먹으며 도현은 조금 가벼워진 마음을 느꼈습니다. 응어리 하나가 풀린 기분이었습니다. 아빠, 오늘 기분 좋아 보여요. 그래? 지우가 보기에도 그렇구나. 응. 요즘 우는 날이 많아졌어요. 도현은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도 노력 중이야. 우리 모두 행복해지려고. 며칠 후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주말 아이들을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현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수진이 집 앞에 왔습니다. 예전과 달리 화장기 없는 얼굴, 수수한 옷차림. 아이들이 현관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엄마, 수진은 무릎을 꿇고 새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도현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미움은 없었습니다. 다만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은 감정만 남았습니다. 아이들을 데려가기 전 수진이 도현에게 다가왔습니다. 고마워요. 아이들 만나게 해줘서. 당연한 거예요. 당신도 엄마니까. 저 상훈이 일들었어요. 당신이 한 거죠? 도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쓰게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 둘 다 바닥부터 시작하는 거네요. 당신은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엄마로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아이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혼자 남은 도현은 거실 창가에 섰습니다. 밖엔 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그날 오후 도현은 오랜만에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야, 뉴스 봤어. 네가 한 거 맞지? 응, 후회 안 해? 아니. 이제 좀 숨통이 트여.
그래. 그럼 됐어. 이제 앞만 보자. 너한테 더 좋은 날들이 올 거야. 그러려고. 아이들 때문이라도. 통화를 끊고 도연은 다시 하늘을 봤습니다. 먹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완전한 행복은 아니었지만 평화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최상훈에게 보낸 진실의 폭탄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균형을 맞추는 일이었습니다. 자신만 대가를 치르는 건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두가 각자의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도연은 벤치에서 일어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이들이 돌아올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도연의 삶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아침마다 계란말이를 만들고 아이들 머리를 빗겨주고 현관에서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를 받는 일.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젠 자연스러웠습니다. 회사에서도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팀장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도연 씨,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일에 집중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정신 차렸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을 텐데 잘 이겨냈어요. 다음 달 프로젝트 리더 맡아주세요. 작은 인정이었지만 도연에겐 큰 의미였습니다. 무너졌던 삶이 다시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한 달에 2번 약속대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아이들도 엄마와의 만남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안도했습니다. 아이들에겐 여전히 엄마가 필요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수진이 아이들을 데려오며 도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상담 받기 시작했어요. 심리 상담이요. 그래요? 잘하는 거예요. 뒤늦었지만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고 싶어서요. 다시는 실수하지 않으려고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움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담담함과 약간의 연민이었습니다. 아이들한테 좋은 엄마 되세요.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거예요.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수지는 돌아섰습니다. 등이 예전보다 작아 보였습니다. 도연은 그 뒷모습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10월 어느 일요일, 도연은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숲으로 갔습니다. 단풍이 붉게 물든 공원엔 가족들로 붐볐습니다. 도연은 아이들과 함께 연을 날렸습니다. 아빠, 연이 진짜 높이 올라가요? 그래, 민호야. 줄 더 풀어봐. 아빠, 나도 해볼래요. 유나가 졸랐습니다. 도연은 유나의 작은 손에 연주를 쥐어줬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연이 하늘 높이 떠올랐습니다. 잔디밭에 앉아 쉬는 동안 지우가 아빠 옆에 다가왔습니다. 아빠, 궁금한 거 있어요. 응, 뭔데? 만약에요. 누가 진심으로 사과하면 용서해줘야 하나요? 도연은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11살 소녀의 눈엔 진지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얘기를 하는 거겠죠. 용서는 할 수 있어. 하지만 똑같은 상처를 다시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 용서와 신뢰는 다른 거야. 그럼 아빠는 엄마 용서했어요? 도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서했을까? 정확히 말하면 놓아준 것이었습니다. 응. 아빠는 용서했어. 하지만 다시 예전처럼은 못 돌아가. 그게 현실이야. 그래도 엄마가 노력하는 것 같아요.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그럼 지우는 엄마한테 기회 한 번 더 주고 싶구나.
네. 엄마도. 엄마니까요. 도연은 지우를 꼭 안아줬습니다. 아이는 어른보다 순수했습니다. 상처보다 관계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지우 마음대로 해. 아빠는 지우 편이야.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도연은 새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걸었습니다. 민호와 유나는 앞서 뛰어가고 지우는 아빠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운 후 도연은 발코니에 나갔습니다. 한강이 반짝였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평화로웠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예전 가족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 지우 돌잔치 사진, 민호가 태어났을 때 사진. 행복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아프지 않았습니다. 추억은 추억으로 남기로 했습니다. 그 시절로 돌아갈 순 없지만 그렇다고 모든 게 헛된 건 아니었습니다. 새 아이라는 선물을 얻었으니까요. 도연은 새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공원에서 찍은 사진들, 웃고 있는 아이들, 연을 날리는 모습, 불완전하지만 진짜인 행복. 며칠 후 수진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이들 덕분에 버티고 있어요. 당신이 잘 키워줘서 고마워요. 저도 더 나은 사람 되려고 노력할게요. 아이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엄마로. 도연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힘내세요. 우리 모두 다시 시작하는 중이니까. 그해 겨울 첫눈이 내렸습니다. 도연은 아이들과 함께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서툴지만 즐거웠습니다. 지우가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가족 행복해 보여요? 응. 완벽하진 않지만 행복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함께 있으니까.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지우가 맞았습니다. 행복은 완벽함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있음이었습니다.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이었습니다. 밤하늘에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도시를 덮었습니다. 도연은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이맘때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새로운 삶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느리지만 단단하게. 김도현은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완벽한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때론 무너지고 깨지고 상처받는다는 것을. 하지만 그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건 놓아줄 줄 아는 용기였습니다. 과거를 붙잡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서울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도연은 불을 끄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내일도 아침은 올 것이고 아이들은 웃을 것이고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